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최근에 또 대책이 하나 발표됐다고 하네요. 예, 그게 핵폭탄급 발표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드디어 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시장이 과연 핵폭탄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정부의 추가 정책 보세요. 지금 이 시장이 계속 대책이 나올 때마다 움츠렸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또 대책을 내놓으면 또 움츠렸다 다시 상승을 하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죠. 김현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할 때 됐다.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9월에는 공포가 이렇게 돼 있죠. 공포가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포를 하는 겁니까? 예, 9월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겠죠. 공표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분양가 규제 방식, 이 부동산을 규제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두 가지인데요. 이 간접 규제가 있고요, 직접 규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심사를 해가지고요, 분양 보증을 해서 이 승인을 해야만 우리가 이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간접적으로 분양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갖다가 심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완전히 독점으로 심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자체도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직접 규제는 민간 택지가 아닌 공공 택지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시키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기정사실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핵폭탄이 과연 불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공공택지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택지는 사실은 이거는 공공성보다는 개인적인 개인성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이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후폭풍이 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부의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정부의 어떤 규제 대책으로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늘상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추세가 살아있다. 추세가 상승 추세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규제 때문에 꺾이더라도 다시 원래 추세대로 상승으로 가는 것이고, 또 반대로 추세가 하강 추세로 가는 추세라면 거기에 부양책을 펴도 일시적으로 다시 시장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하강 곡선으로 가더라라고 제가 그 유튜브에 강의한 거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정부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 하향 조정돼서 가격이 2, 3억씩 떨어졌던 강남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시 전역이 올 3월부터 서서히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7월 현재 과거의 고점, 9.13 대책 때 고점을 넘어간 단지도 있고요. 고점에 거의 근접해 있는 단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을 느낀 정부가 지금은 초강수를 돌직구를 탁 던진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 한번 알아보자고요. 정부가 정하는 건축비, 택지비, 간접비 등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고 건설사가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민간 택지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아주 고착화된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보 정권의 고착화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 분양가가 치솟아요. 치솟는 분양가가 이것만 치솟으면 괜찮은데 주변 집값까지 다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 집값, 주변의 집값이 다 올랐으니까 새로 또 집을 질 때는 오른 집값을 또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더 높게 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되니까 강남 재건축을 일단 막자, 강남 재건축을 막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부의 고착화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강남 3구라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에 이 아파트, 빌라, 소위 단독주택 이런 주거용 형태의 이런 주택들이 전체 우리나라 주택의 약 3%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강남을 자꾸 때린다는 것은 이 3%가 큰 문제가 있으니 3%를 잡기 위한 대책이 아닌 나머지 강남 빼고 97%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가 늘상 주장하는 거죠. 자, 정부 통제로 인해서 분양가를 낮추면 전체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 과연 정부의 정책으로 이런 분양가가 과연 통제가 분양가 통제를 인해서 이 주택 가격이 과연 잡힐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프랑스 혁명가인지 독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죠.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포 정치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그 포퓰리즘 때문에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우유를 싸게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유를 가격을 반값으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단두대로 보내는 이런 아주 혹독한 그런 짓을 했던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런 민심에 힘입어서 또 부모들은 또 환호했죠. 애들 싸게 먹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을 반값으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니까 이 우유를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유 공급을 안 하고 오히려 소를 갖다가 도축을 해서 팔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어떤 사례가 생겨요. 우유가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양가 통제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낙농시장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어떤 통제 정책들이 항상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이게 아주 하나의 교훈이죠. 자, 경제학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분양가 통제로 인해서 새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전체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신규 주택 숫자가요. 새롭게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숫자가 전체 주택량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잖아요. 신규로 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롭게 지어지는 집들이 새 집들이 기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게 이게 경제학의 경제 교과서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77년도 이후에 20년간 분양가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 분양을 받는 그 소수의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로또가 됐을 뿐이지 기존 주택 가격의 어떤 등락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요. 이게 공급 아파트의 청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당첨되면 로또니까 무조건. 그렇죠. 예. 이 청약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분양가를 갖다가 시세보다 뭐 20% 낮춰서 분양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공급 물량이 감소하겠죠. 건설사도 공급 안 하겠죠. 이익이 안 남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년 지나면은 또 주택 공급 부족으로 또 난리가 나게 됩니다. 가격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더라는 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 또 다른 문제점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지는요. 어쨌든 분양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감재나 구조, 주택 품질 저하는 이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돈 세계의 모든 나라의 주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예전에 우리가 집이 부족한 시절에는 이 질적인 공급보다 무조건 공급 확대를 해서 양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런 시대 이제 다 갔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질적인 시장으로 다 전환돼 있다는 얘기죠. 글로벌 시장은 전부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게 오히려 후퇴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질적 시장에서 양적 시장으로 이게 후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주택의 수준의 품질 저하를 일으키고 반대급부로 대충 그냥 마감재 대충 해주면요. 분양받는 사람들이 새롭게 가서
다 또 도배부터 자기 입맛에 맞게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 수요자들의 추가 부담만 급증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점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 뭘 생각해야 될까요?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을 공부하면 됩니다. 제가 미리 다른 전문가들보다 미리 그래도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바로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을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잠깐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잠깐은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그 참여정부 때 대책이 그대로 다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작용으로 어떻게 그 당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과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투기꾼들이 설치는 게 아니고요. 이 주택 공급할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새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전체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의 거의 약 80% 가까이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규제를 강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이렇게 부족한데 공급까지 막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는 이 물이 새는 데를 일시적으로 땜질 처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희소 가치가 더욱더 커질 거예요. 이 서울시장의 주택가격, 주택에 대한 시초 가치가. 그러면 수년 후에는요,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가격 폭등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왜 자꾸 요 앞만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회는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요, 여러분들 항상 지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또 몇 년 지나 보면은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회는 항상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항상 저런 기회를 반드시 자주 오지 않는 기회를 찾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기회는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이 시장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시장 흐름을 잘 판단하시면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